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동영 모의고사 4회차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 시간이죠? 네. 다시는 강의실에서 저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네.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온다고 하니까 합격하시고 자격증 교육 받으시면 합격자 모임에서 아마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쨌든 동영 모의고사는 전 범위에 걸쳐서 살펴보는 거니까 마지막 최종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문제 보도록 하십니다. 1번부터 보시죠.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묻습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 6개 용어의 정의는 한 번도 문제가 출제가 빠진 적이 없었던 부분이어서 꼼꼼하게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요. 대법원 판례와 관련된 사례 문제도 많이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1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하나 환매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매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하는 거죠. 또 법정지상권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립에는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만 법정지상권의 양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유치권도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성립은 알선할 수 없지만 유치권의 이전에는 알선이 개입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1항 틀렸습니다. 2항,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 등 모든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그랬는데 설정이나 이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알선할 수 있는 담보물권은 오직 저당권뿐이었습니다. 유치권은 그나마 이전에는 알선이 개입될 수가 있죠. 그러나 질권은 약정담보제도이면서 동시에 동산담보제도인 것이기 때문에 본법상의 중개대상물과 연관성이 없는 것이었었죠. 2항도 틀렸고요. 3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중개업이 될 수 없다. 지금 이 말은 등록이 어떤 특정한 행위가 중개업이 되기 위한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이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등록을 했든 안 했든 4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 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았고,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았고, 그리고 세 번째, 중개 행위를, 네 번째, 업으로 행했으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 되는데 단 이러한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기 위해서 등록이 필요한 것이지 등록을 했다 안 했다가 특정한 행위가 중개업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요건은 아니었었던 거죠. 그래서 3항도 틀렸고요. 4항, 거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한다. 사항이 옳은 지문 정답인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말인데 이게 대법원 판례가 나왔었던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2조 1호가 중개를 정의하면서요. 중개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용어의 정의. 중개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 득실 변경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이 간자를 썼다는 거죠. 그러나 입법상 표현에 간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모두로부터 의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는 단독중개 원칙으로 입법을 했지만 공동중개도 인정된다는 거죠. 또 단순히 인정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단독중개보다는 공동중개가 활성화되는 것이 정보공개, 유통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크기 때문에
공동 중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수단도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었었던 것이죠. 4항이 옳은지면 정답입니다. 5항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나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사회 통념에 맞게 거래관념에 맞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게 또 판례의 입장이었었죠. 사항 정답이고요. 2번 다음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1항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하여도 임목의 소유자인 토지의 임차인 또는 지상권자는 항상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았었죠?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일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임차인이 임목 소유자일 수도 있고 토지 지상권자가 임목의 소유자일 수도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토지 임차인이나 토지 지상권자가 임목의 소유자로서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자가 되게 된다면 이제 저당권 설정자인 임목 소유자는 임목 저당권자의 동의 승낙 없이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토지 지상권 권리를 포기할 수 없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2항 임목의 매매를 중개 완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죠. 또 임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정한 법정 중개 대상물이기도 하죠. 그러나 임목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인 부동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임목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거민의 대상도 되지 않는 부동산이었었습니다. 3항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임목을 보험에 붙이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공탁의 방법은 선택되지 않죠.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임목이 풍수해나 또는 산불 등으로 인해서 소실될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물보다는 불안정한 대상 물건이기 때문에 보험에 붙여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공탁은 없었고요. 4항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수목이라도 수목의 집단인 경우에는 수종, 수량, 수령에 관계없이 임목 등기가 가능하다. 앞에서 슬쩍 거짓말을 해놓고 계속 뒤에 옳은 말을 해나가면 문장 끝날 때쯤 옳은 말인 것 같은 헷갈림이 생길 수 있죠. 이미 전제가 틀렸어요. 임목등록원부에 등록이 되어야만 임목 등기가 가능하죠. 단 임목등록원부에 등록이 된 수목의 집단이기만 하면 그 수목의 집단은 수종에 관계없이 수령에 관계없이 수량에도 관계없이 한 필의 일부에 생립하고 있느냐도 관계없이 천연림이냐 식재림이냐 여부도 관계없이 수목의 집단이라면 다 임목등기할 수 있죠. 그러나 임목등기를 하려면 먼저 임목등록은 해야 됩니다. 임목등록원부에 등록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5항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등기 기록에 토지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임목 등기 기록에 그 등기를 전사하여야 한다. 그런가요? 그렇죠. 5항이 정답이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경향으로 출제될 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에 생립하고 있는, 다시 말해 토지에 뿌리박고 살아서 자라고 있는 일정한 수목의 집단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요한 것을 임목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수목의 집단이 임목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수종, 수량, 수령 등은 제한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은 임목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임목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한 후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요하면 이제 그 수목의 집단은 임목이라고 하여서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는 이거였었는데요. 어떤 수목의 집단이 임목 등기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임목에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저당권자가 이 저당권에 기해서 임의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경매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임목의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갈리게 된다면 임목에 관한 법률 6조는 토지 소유권 승계인은 임목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임목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해서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이거는 여러 번 출제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어쩌면 올가을에는 거꾸로 사례를 물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자, 이번에는 숲이 있는 땅이에요. 저 숲에 나무들은 임목 등기되지 않았어요. 숲이 있는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답니다. 그럼 민법상 토지 저당권이 저 수목에도 미쳐요? 네, 미치죠. 왜냐하면 민법상 토지 저당권은 토지의 부합물에도 미치는 거니까 수목에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땅 안에 있는 수목의 집단을 임목 등기를 그 후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임목 등기가 되면 임목은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죠. 근데 임목 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저당권은 토지 부합물인 수목에도 미치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수목까지도 담보가치에 고려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임목 등기가 되면 토지 등기부 을구에 있는 토지 저당권을 임목 등기부에 그대로 옮겨 적는다. 전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목은 토지와 함께 토지 저당권에 뭐가 된다? 공동담보로 취급되게 될 것이다 하는 거 이번에 어쩌면 출제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임목이 아니라 토지가 중개 대상물일 경우에 말이에요. 이 땅에 임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담보가치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서 보면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땅이나 내가 저당권 설정하려고 하는 땅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게 보이죠. 가서 육안으로 관찰하면 이것이 임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임목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데 임목 등기부를 열람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든 토지 등기부는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만 보고도 이 필지 안에 있는 저 나무가 임목 등기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임목 등기 기록은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어디에? 표제부였었죠. 표제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관련해서 기출지문은 이렇게 나왔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표제부 조사만으로도 필지 내 임목의 존재 여부는 명확히 알 수 있다. OX? O 맞는 지문이었었던 겁니다. 5항이 정답이에요. 3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항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한다. 그래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해버렸잖아요. 누가 한다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다고. 지금 보신 1항 지문은 개정되기 전에 예전 중개업법 규정이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2항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인가요?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지문도 법 개정되기 전에 예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라던 시절에 있었던 조문이었었습니다. 이미 변경되었죠. 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나요? 그렇습니다. 개의 요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을 요구하죠. 그러나 의결 요건은 재적위원 기준이 아니고 출석위원 중 과반수만 찬성해도 안건은 의결됩니다. 4항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항이 정답이죠. 그것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또 공통점은 뭐냐면 위원 중에 사임하는 위원이 있다면 보궐위원은 사임한 위원의 자녀 임기만을 승계받는다 하는 것까지도 공통점이죠. 그런데 차이점은요.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이 거기는 있고 여기는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4항 정답이에요. 5항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위원은 누가 임명 또는 위촉하죠? 국토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촉도 역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제척사유라고 하는 걸 두고 있죠. 그러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라면 이 위원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자, 지금 주어, 문장의 주어, 행위의 주체. 그렇습니다. 회피해야 됩니다. 근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임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다면 그 안건의 이해 당사자는 저 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하니까 내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심의에서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것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기피한다고 합니다. 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다면 끄집어낼 수가 있죠. 이것을 해촉이라고 하는데 위원은 누가 임명위촉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위촉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하죠. 근데 그 위원과는 별도로 사무 처리를 담당할 간사를 1명 두는데 간사는 누가 지명해요? 그거는 위원장이 지명을 한다는 것도 또 비교해 두셔야 될 부분이겠죠.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기억,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는 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 3호에 따르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협동조합도 법인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니은 공인중개사인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 3명이라면 그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몇 명? 1명만 있어도 됩니다. 1명만 있어도. 왜냐하면 임사원 중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요, 니은은 2명이 그래서 틀렸죠. 그죠? 1명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지문 유의하셔야 될 게 지금 여기서 그중 2명이 공인중개사이어야 등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왜냐하면
규정을 묻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지문이라도 그중 2명이 공인중개사라면 그러면 사례를 묻는 거죠. 사례를 묻는다면 2명이 아니라 죄다 공인중개사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문이 규정을 묻는 것인지 사례를 묻는 것인지 유의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규정을 묻는 지문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디귿. 임원 또는 사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은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죠? 디귿 하나 맞고 리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는 때에는 대표자 및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 의무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 의무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 의무는 없는 것이어서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를 통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 자격 확인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절차상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에는 전문 인력 확보를 입증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내야죠. 몇 부? 한 부 이상. 근데 또 다른 자격증 사본이 필요해요. 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도 한 매 이상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도 냅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등록증 사본도 내냐고요? 내요? 안 내요? 내죠. 몇 부? 500부 이상이나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입이용 신청받았음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 내야 되죠. 근데 자격증 원본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데? 사본 말고 자격증 원본을 내야 되는 거. 그렇죠.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자격증 원본 반납해야 되죠. 언제까지? 7일 이내. 근데 반납할 자격증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사유서,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라도 제출해야 됩니다. 안 내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면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고용신고해야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근데 고용신고할 때 그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안 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은 받아야 되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네, 받아야죠. 뭐 하려고? 게시해야 되니까 이거 안 걸어놓으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다 했나? 미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등록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제출하는 서류 전자문서로 할 수 없나요? 있습니다. 네. 디귿만 옳죠. XXO, XX 5항이 정답입니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공인중개사법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 것도 결격사유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 것도 결격사유인데 공인중개사법이 설정한 결격사유 기간은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도 3년간 결격사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도 3년간 결격에 속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3년간 결격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적용에 있어서 예외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격이 취소가 되면 무조건 자격 취소 후 3년은 그자의 결격사유 기간이 된다고. 그런데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3년의 적용이 배제가 되는 예외가 3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그런 이유 중 어느 한 이유로 인한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 후 3년은 적용하지 않겠다. 첫 번째,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산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의 기준 미달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세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에 해당한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은 취소가 되어도 등록 취소 후 3년의 적용은 없다고 했죠. 그럼 1항을 다시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요.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때는 벌금형도 결격이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된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거죠. 그러므로 등록 취소 후 3년의 적용은 없고요.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서 3년, 요 3년만 결격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요. 10월 5일 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로 인해 결격에 해당했기 때문에 10월 25일 날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5일부터 3년간, 25일부터 3년간? 5일부터. 네, 5일부터 3년간만 결격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항.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여기잖아요. 여기.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가 되었다면 역시 3년은 적용하지 않는 사례죠. 그 다음 3항.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여기잖아요.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해 등록을 취소받았을 때에도 3년의 적용은 없는 겁니다. 4번. 1년간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전에 위반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자,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전 위반 행위로 인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그자는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았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이 취소가 되면 결격사유 기간 계산은 등록 취소 후 3년에서 뭘 빼줘? 폐업 기간을 빼줍니다. 폐업 기간을. 그러면 3년에서 1년은 빼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때는 등록 취소 후 2년간만 결격에 속하게 됩니다. 5항. 둘 이상 개설 등록한 것을 사유로, 다시 말해 이중 등록한 것 때문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이중 등록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이런 저런 그런 이유가
아닌 이유로 등록 취소된 거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에 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6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묻는데요. 3항을 보시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간판 철거할 의무는 없죠. 그러면 대법원 규칙상 경매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간판 철거해야 돼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간판 철거 안 해요. 대법원 규칙상 경매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업무정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하라고 그랬지 간판 띄라는 말은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상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폐업 신고했을 때,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을 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만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외에는 간판 철거 의무 없습니다. 3항이 정답. 7번. 다음 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3항에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의 정보 제공 업무, 이건 14조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해 준 업무가 아니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14조가요 1항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 외에 허용해 준 업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할 수 있대죠. 두 번째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부동산 컨설팅 할 수 있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 14조 1항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업무를 프랜차이즈라고 불렀었죠. 14조는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가 있다고 했지 14조에 부동산에 정보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정보 제공은 14조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한 업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정보 제공이라는 말이 공인중개사법 14조에 없죠. 없는데 없으면 아주 없으면 좋은데 14조에 없지 이 법에 아주 없는 것은 또 아니어서 부동산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31조에 나와요.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가. 근데 31조 조문의 제목이 협회의 업무입니다. 협회의 업무.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조가 협회의 고유 업무로서 부동산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근거하여 협회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아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로 협회가 정보망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부동산의 정보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은 14조에 없기 때문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도 정보 제공이고 저것도 정보 제공인 것이어서 이렇게 출제위원이 이 정보 제공을 저기다가 저 정보 제공을 여기다가 이렇게 뒤바꿔 놓으면 이 정보 제공이 저 정보 제공 같고 저 정보 제공이 이 정보 제공 같고 헷갈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부동산의 정보 제공은 법인에게 허용되지 않았다.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이 가능할 뿐입니다. 3항 정답입니다. 8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동사용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동사용사무소에는 공동고용인을 고용할 수 있어요? 고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중 소속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무소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도 업무 보증 설정 따로 해야 됩니다. 고용인의 고용과 고용관계 유지와 고용관계 종료도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행정처분도 각자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 2항,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상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비로소 개업공인중개사가 연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지겠죠. 3항,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할 수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은 민법상 고용계약 관계로 맺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민법 756조 2항이 사용자 및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법을 준용해서 사용자인 개업공인중개사도 피용자인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4항,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등록을 하여야 하며 고용신고 시 함께 인장등록할 수 있다. 사항이 맞죠? 원래 인장등록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면 되는 것인데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고용신고할 때 아예 인장등록 같이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언제 할 수 있어요? 등록 신청할 때 아예 인장등록도 함께 할 수 있는 거고요. 4항이 정답입니다. 5항, 고용인이 금지행위에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죠. 33조 1항의 9가지 금지행위 위반은 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니까요. 4항이 정답입니다. 9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1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한 달 정도 휴업은 신고 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죠. 2달은요? 3달은요? 네,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에만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10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의 개시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항,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없어서 게시 의무도 예외가 인정이 됐었죠. 2항, 게시되어야 할 중개보수 및 실비의 요율 및 한도의 표는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하나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게 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를 기준으로 중개보수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3항,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중개사무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하는 경우가 없다.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면 그때는 그자의 자격증 원본을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게시해야죠.
안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그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까요. 사항, 게시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이 아니라 금방 위에 지문 해설에서 말했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5항,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는다. 분사무소에는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설치신고 확인서, 설치신고 필증 게시하는 겁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1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통지의 방법은 제한이 없나요? 예, 문서의 방법을 통해서 통보하도록 합니다. 2항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을 원칙으로 해요? 3개월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3항 중개의뢰인이 유효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라면 중개보수 50%가 아니라 그냥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만일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다면 그때는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을 보존해 주면 되는 것이었고요. 사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도 존속한 거래 성사를 위해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공개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 5항이 맞죠? 단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었고요. 1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요? 아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아까도 언급이 있었지만 500부 이상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이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아니었습니다. 2항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부동산 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정하여 제출한다. 운영규정은요. 지정 신청할 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지정 처분을 받았으면 그 후 얼마? 3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을 사항인 거죠. 3항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 언제나 지정 취소 사유는 5가지 모두 다 재량 처분으로서 할 수 있다. 이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무조건 틀린 지문이죠. 근데 지문의 내용이 유사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국토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요. 더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했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잖아요. 근데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하여 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면 지정을 그래도 할 수 있다.
죽어도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는데 지정을 취소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건 국토부 장관이 고민할 거지 우린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라고만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항,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거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하여튼 정보망 관련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은 무조건 업무정지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정보 공개 의뢰했든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 거래가 성사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든 정보망 관련한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위반은 업무정지. 5항, 운영규정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등록 절차 및 자료 제공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5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